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은 매일매일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아이템 2개를 고르기 위해서 예.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2개의 재미있는 아이템을 여러분께 갖다 바치는 거는 예. 쉽지 않은 일이어서 때때로는 하고 싶지는 않으나, 네. 왜냐면 이건 핫포테이토거든.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너무 뜨거운 주제라서 예. 그냥 아닙니다. 소프트하고 산뜻하고 재미있는 주제가 있으면 그걸로 하면 되는데 아닙니다. 오늘 이걸 하게 됐습니다. 상속세 문제입니다. 아, 야, 정말 뜨거울 것 같다. 오늘 흥분하지 마십시오. 2% 경고. 아닙니다. 예. 저는 오늘은 그 대한민국의 상속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 세금 전반이 아니라 콕 집어 상속세입니까? 그렇습니다. 상속세는 많이 걷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의로운 세금? 이렇게. 부를 대인물이면 하면 안 되지. 저도 아직 상속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상속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뭐 유산 취득세로 바꿔야 된다는 문제, 세율의 문제,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네. 조목조목 좀 외국하고도 비교해서 네. 좀 공부 좀 해보려고 하고 진짜 상속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진짜 최고의 전문가, 정말 최고의 전문가, 네. 좀 원탑. 뭐 나머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진짜 원탑을 모셨습니다.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대표 변호사님. 예, 이 네. 진짜 법무법인 가온이 이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 완전 탑 로펌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강남규 변호사님이 탑이고 또 네. 대표니까 뭐 더 네. 위에 없지 않습니까? 국세청에서 얼마 전에 회의를 해서 예. 저분을 차라리 국세청장으로 모시자. 그러면 상속세를 우리가 더 마음 놓고 마음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대표 변호사님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변호사입니다. 소개가 너무 과해가지고 벌써 시작할 때부터 몸둘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국세청장 하면 세금은 굉장히 잘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속속들이 어떻게 잘 빼고 아니까. 어떻게 다 아니까. 근데 그게 모자 벗어 보세요. 그렇게 있잖아. 그렇죠. 나눠져 있어야 또 그게 세상 네. 사는 맛인 거죠. 그럼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언더스탠딩이 많이 그래도 자유로워지고 했구나.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상속세 진짜 문제 있습니다. 2%가 한마디 했다가 예. 완전히 가루가 됐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좀 아직도 막 가루 묻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채팅창에서도 네. 너희가 정말 이걸 한다고? 네. 뭐 이런 반응도 있긴 있습니다만 네. 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뭐 누구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어떤 주제는 할 수 있어야죠. 뭐 네. 배워보겠다는 건데. 그럼요. 어. 예. 일단 뭐 상속을 아직 안 받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네. 하는지도 좀 모르겠고. 일단 상속할 걸 먼저 만들고. 예. 네, 자 강남규 변호사님. 예, 무슨 네. 얘기부터 하면 될까요? 상속세 하면 우리가 뭐부터 우리나라 배운? 상속세에 대해서 우리 뭐가 상속세가 지금 뜨거운 뭐- 이슈가 있거나 그러니까 이제 갖고 나오신 거겠죠? 그럼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상속세 얘기를 아까 이프로님 하시고 뭐 먼지가 아직도 묻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 상속세가 생각보다 최근에 기사에 많이 나왔습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가 있었고 제가 그냥 미리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면 예. 요 화면 잠깐 보실까요? 예. 이게 이제 올해 초 기사들인데 상속세 받은 만큼 세금 내는 유산취득과세로 개편의 속도 예. 이런 기사도 있고요. 2월에 보시면은 이제 조세개혁 추진단이란 게 신설이 돼서 유산취득세 개편에 드라이브를 건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유산취득세에 관해서는 저도 이제 요 우리 언더스탠딩을 예. 자주 보니까 특히 예. 관련된 주제들은 보는데 얼마 전에 그 세무법인의 황 세무사님 나오셔가지고 예. 또 조금 배웠습니다. 간단하게 네. 개념적인 설명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유산세랑 유산취득세가 뭐가 다르고 바뀌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이제 상속세라는 게 대체
어떤 세금이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걷고 있고 없는 나라가 많은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네. 상속세 폐지했다 이런 얘기도 많고 음. 그리고 사실은 또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 중에는 이제 바이어스도 꽤 있죠. 외국의 실제 현황이랑은 좀 다르고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했는데 다른 세금으로 대체된 데도 있고 예. 뭐 네. 그리고 실효 세율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도 음. 이제 좀 덜 객관적인 얘기들도 있고 해서 음흠. 이제 오늘 뭐 그런 다른 나라 상속세 제도도 좀 설명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맞아요. 올해 이제 요 정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7월 세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나 하고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예. 못 들어갔거든요. 어허. 이제 그 이유는 뭐고 앞으로 향배는 어떻다 이야. 이런 얘기를 좀 한마디 큰 한마디가 얘기들을- 아주 그냥 아우 뜨거, 이게 사실 뭐 여기 이제 어. 다른 방송들 보면 뭐 예. 요새 사실 난리죠.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거냐 말 네. 거냐, 예. 뭐 프리고지는 죽었냐 살았냐, 뭐 중국발 경제 위기는 오냐 마냐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요 상속세가 이제 그만큼 뜨겁진 않지만 이 세금 제도가 바뀌는 거는 다 영향이 이제 엄청 크니까요. 이따 제가 얘기 드리겠지만 가족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세금 제도라는 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네. 제대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 세율이 우리나라가 많이 높다. 매우 이렇게. 높은 편이다. 그렇게 그냥 기사에서 들었습니다. 네. 그게 그렇죠. 맞습니까? 많이 높다. 이제 상속 세율에 관해서 지난번 황세무사님이 이제 우리나라 세율의 역사를 좀 표로 하나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예. 근데 이 지금 우리나라가 비교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명목 세율이 높은 건 맞습니다. 우리 많이들 보시는 위키피디아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예. 그 상속 세율을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쭉 나래비를 세워놓은 예. 항목이 있어요. 예. 네. 근데 한국이 3등입니다. 그날 세무사님도 뭐 벨기에,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한국이 세 번째 랭크돼 있으니까 명목 세율이 높은 건 맞죠. 근데 음. 그거를 명목 세율만 놓고 상속세 부담이 많다 적다 얘기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잘못될 수 있는. 그래요? 뭘 그렇죠. 더 봐야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50%뭐 이렇게 돼 그래, 있잖아요. 명목세율이 50%면 예. 100억 물려받으면 50억 50억. 내라는 거고 어. 명목세율이 20%면 100억 물려받으면 20억 20억. 내라는 거니 어. 상속세는 명목세율이 결정하는 건데 네. 그거 말고 뭐 명목세율보다 더 고민할- 중요한 게 많다? 그 얘기를 제가 조금 차분차분하게 풀어 볼게요. 일단 네. 첫 번째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프로는 끼어들지 말아라. 아니요, 다 그 얘기로 네. 전개해 가볼게요. 지금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 OECD 회원국 상속세 최고 세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일본이 55%, 한국이 50% 이렇게 쭉 나래비가 세워져 있고 미국, 영국이 같은 40%죠. 이탈리아는 4%예요? 네, 근데 뭐 없는 나라도 많으니까 이제 예. 4%가 뭐 많다 적다 얘기하는 것도 이제 섣부른 얘기일 수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맨 처음 얘기의 시작점으로 삼고 싶은 거는 저 상속세율의 변천사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법이 2000년에 시행된 법이거든요. 1999년에 개정을 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상속세 체제는 기사들 잘 찾아보시면 70몇 년 동안 유산세 방식으로 쭉 이어져 왔고요. 지금의 상속세율과 공제는 이제 2000년부터예요. 예. 근데 1999년 상속세 개편 이후에 우리 경제가 이제 얼마나 달라졌냐 한번 쭉 보시면은 경제 사이즈가 네, 이제 나라 전체로 평균을 해도 한 2배 정도 되고요. 그날 이프로님이 딱 집어 얘기하셨어요. 그 당시 30억이면 지금 100억쯤 될 텐데요. 3배 약간 넘는. 예.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찾아보니까 대치동 음마 아파트는 1999년에 2억이었는데 네. 2020년에는 20억. 10배가 늘어났고요. 삼성전자 시총은 99년에 25조로 처음 코스피 시총 1위를 했대요. 삼성전자가. 근데 20년 사이에 시총이 354조가 됐으니까 15배. 14배가 넘죠. 예. 대략 15배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이 상승률이 높았던 건 10배가 넘고 전체로 봐도 2배니까 이제 보통 우리 감으로 진짜 감이 정확하신데 이제 한 3배 정도 늘어났다 봐야 되는데 예.
20년 동안 공제액이나 세율이나 아무것도 조정을 안 했으니까 일단은 이 세법이 아웃 오브 데이트한 건 맞죠. 이 최근에 영국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따 미국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국은 이제 상속세 공제액이 있고 예. 상속세율이 거의 플랫 레이트예요. 특정 자산에 대해서만 좀 낮게 적용해 주는 게 있고 예. 공제 금액 넘어가면 40%딱 이렇게 때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영국이 이제 세수 사정도 안 좋고 이러니까 이 재무부 장관이 2022년 말에 한 2년 정도 이대로 상속세 이 공제액을 유지하겠다. 이게 논란이 있었겠죠. 뭐 예. 인플레이션이 있고 하니까 더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유지하겠다 그래서 증세를 하고 막 난리였는데 올해 그 새로 된그 인도계 예. 수상이 있잖아요. 예. 그분이 25년 총선 때 상속세 폐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네. 밝혔어요. 그러니까 예. 상속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 뜨거운 감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상속세도 개편 논의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게 사실은 일단 공제 금액이나 이런 게 이제 처음 설정된 때에 비하면 지금 경제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예. 예를 들면은 30억 공제 주던 거였으면 60억까지는 올려야 될 거고 상식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아웃 오브 데이트 한 게 일단 있는 거죠. 세율은 같더라도 이게 사실상 증세거든요. 영국에서 그러네요. 사실상 증세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경제가 성장하면 그만큼 공제도 따라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입법을 해놓고 그거를 특히 세법은 국회에서 바꾸지 않으면 못 바꾸니까 예. 사실은 여러 이런 공제액이 이제 너무 시대에 뒤처진 부분들이 있죠.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 그러네요. 여행자 관세 면세 한도 있잖아요. 예. 그 옆나라 중국에 비하면 한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행객들 이제 경제 규모도 늘고 외국 가서 사오는 물품들도 많은데 예. 이제 아직도 면세 한도가 경제 규모에 비하면 너무 낮은 거죠.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아 그러네.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에서 빨리 발굴하면 국민들 호응이 클 텐데 예. 이제 좀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고 상속세는 그 중에도 이제 지금 되게 아웃 오브 데이트한 상속세 상황이죠. 세율이 예를 들어서 50%라고 하더라도 어느 금액 이하로는 됐어 안 매길게 하는 그 이른바 그 공제 맞습니다. 금액이라는 게 네. 어느 나라마다 있나 봐요 다. 상속세가 있는 나라들은 있는데 그게 아까 미국이랑 영국을 비교해서 제가 일률적으로 최고 세율만 갖고 얘기하면 좀 이 비교가 어렵다 한 게 미국은 그 공제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예전에 들으신 적이 있을 텐데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 때 이거를 원래 상속세 폐지를 하려고 하다가 네. 폐지까지는 못 가고 공제 금액을 한 10배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부부가 이제 공제 금액을 합산할 수 있는데 한 225 예.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예.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40%라고 해도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실효세율은 많이 낮은 거죠. 그럼 미국은 아빠가 100억 엄마가 100억 물려줬더라도 자식이 200억 받아도 그러니까 그 괜찮다는 부부가 겁니까? 크레딧을 합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예. 자기 크레딧을 이제 땡겨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상속 받는 입장에서 네네 예. 받는 입장에서 200억까지, 네. 200 몇십억까지.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라이프타임으로 주어지는 공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얼마씩 나눠 받든 그 크레딧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냥 과세가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아까 영국으로 돌아가서 보면 똑같이 여기 미국, 영국 40% 이렇게 돼 있지만 예. 영국은 얄짤이 없거든요. 예. 아까 36,500파운드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 숫자 위로는 그냥 플랫 40%인 거예요. 아. 그러면 실효세율은 영국이 영국이 훨씬 훨씬 높겠죠. 높은 거네요. 네, 네. 근데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면 우리나라는 공제 얼마나 해줍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일괄 공제, 기본 공제라고 해서 5억이 있고 예. 큰 것만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 공제라고 해서 미니멈 5억에서 30억까지 예. 해주는 배우자 공제가 있고 근데 이 공제들이 유산세 방식이랑 결합해가지고 이제 이프로님 지난번 방송 때 얘기하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결과들이 이제 많이 생성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따가 표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 아하.
지금 이렇게 공제 얘기를 하는 거를 다시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은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뭐 사실상 증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상속세 대상이 되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죠. 경제는 성장하는데 공제 금액은 밑에 일정하니까. 그대로 예, 일정하게 예. 걸쳐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사 제목을 참 잘 뽑은 것 같은데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삼성 상속세 남의 일 아니네. 집 한 채 물려받아 세금도 집 한 채. 기사 제목 진짜 잘 뽑았죠. 이게 이제 21년도 10월 기사인데 예. 보시면은 이제 대표적인 아파트 3개를 가지고 이제 3년 전에서 현재 어떻게 됐고 상속세도 어떻게 늘어났다 보시면 예. 이제 33억 정도 되면은 9억 5,836만 원 이렇게 이제 저게 뭐 가족마다 다 가족 구성마다 다르지만 뭐 배우자 하나에 뭐 자녀는 2명 법정 상속분대로 나눴을 경우를 전제로 이제 일반적인 계산을 해보면 저 왼쪽에 있는 표 말씀하시는 거죠? 요 지금 그렇죠. 기사 내에 왼쪽에 있는 표 맞습니다. 마우스로 쓰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 네네. 요 지금 마우스가 네, 한번 클릭하시면 될 겁니다. 노랗게 나왔네. 요 여기 있는 표 요거거든요. 아, 그런데 네, 그러니까 상속세 적용을 받는 국민들이 이제 확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른쪽은 제가 이제 국세청 통계에서 가져와서 이제 붙여둔 그래프인데요. 17년에서 21년까지 5년 사이에 납부 대상 건수도 거의 2배, 아, 증여세 납부 대상 건수도 거의 이게 2배. 그러니까 그 공제 한도액을 넘어서는 게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신고를 납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상속세도 이제 요 20년 사이에 보시면 10배. 그죠? 5천억에서 5조. 금액으로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연간 상속세 납부액 규모도 이제 2조에서 4조. 4조. 네. 요게 2022년에 가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늘어나서요. 원래 상속세라는 게 원래적 속성이 좀 정치적인 세금이에요. 왜 정치적인 세금이냐면 예. 상속세 과세 대상이 이렇게 잘 넓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생긴 이래 지금 우리나라 건국 이래 요 얼마 전까지 예.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1%. 상속세가 그러니까 이게 네, 예. 그렇죠. 이제 상속세란 세금이 이건 뭐 제 개인의 해석입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금권하고 정치 권력이 충돌을 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워낙이 이제 이 재부가 넘치는 사람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부자들만 그렇죠. 해당되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게 결국은 정치 문제나 형사 문제로 비화한 게 이제 삼바 뭐 이런 예. 게 있는 예. 거고 국민연금 이런 사건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물려줄 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정치인들이 견제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을 이제 표를 등에 업고 예.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세법 같은 느낌이 큰 거죠. 재정학을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별로 비중이 크지 크진 않은 않아요. 세금이었어요. 예. 1%에서 뭐 많아야 2%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예. 2022년에 거의 5%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자가 거꾸로 많아져서 그렇고. 대상자도 많아지고 뭐 이건희 회장도 돌아가시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는 이제 한 분만 해도 뭐 상속세가 그러니까. 10몇 조씩 나오니까 근데 다른 나라처럼 상속세율이 우리나라가 0%가 되면 삼성을 정부가 뭘로 견제하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죠. 법을 다 지킨다고 할 때에는 그래서 이게 세무조사에서 털어도 삼성 주주들이 내지 일가가 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또 거꾸로 다른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네, 하고 네. 이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상속세 저변이 넓어지고 있고 다시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이제 요게 최근에 국세청 통계를 가지고 22년까지 쭉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상속세 금액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요 납세 인원이 아주 뭐 전형적인 우상향 곡선이죠. 지금 공제 금액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네. 재산 가치가 증대되니까 이제 납세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이게 상속세거든요. 예. 근데 두 분 기억을 잘 돌이켜 보시면 증여세를 내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게 우리 지난 정부 때 부동산 세금을 양도세랑 보유세를 다 올려가지고 소위 이제 가운데 가둬버렸잖아요. 세금적으로는.
그렇다 보니 이제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손주 손녀한테 증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증여 세수가 갑자기 예측 이상으로 폭증해가지고 세수 추계가 틀려서 막 기재부에서 난리 나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금에. 이거를 양도를 하느니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하는 게 낫겠다고 차라리 이제 낫겠다. 경제적으로 판단을 하신 거고. 근데 그만큼 증여세가 이제 국민들한테 더 친숙한 세금이 된 거죠. 예. 증여세는 또 공제 금액도 작으니까 세금을 이제 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상속 증여세가 종전에 비해서 이제 뜨거운 세금이 되는 거예요. 뭐 이것도 이프로님이 그날 날카롭게 지적하셨지만 예. 너희들도 내게 되면 난리 날 거다 이렇게 막 하셨잖아요. 점점 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정치 이슈화가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세제실도 관심을 일단 갖고 대상자도 많아지니까. 대상자가 많아지면 국회 이게 관심사죠. 정치인들의 지형도가 관심사죠. 바뀌는 거죠. 그럼요. 예. 그 이전에는 이건 뭐 우리만 갖고 있는 거고 소수의 부자들만 약간 그랬는데 해당되는 거예요. 점점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소수의 부자들이 당할 때는 이슈가 아니고 네. 똑같은 세율 똑같은 상황인데 그게 여러 명이 당하기 시작하면 이슈가 되는 건 네. 그게 야만인 겁니다. 그 야만이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현실을 바꾸는 게 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 그게 인생할 때 말려줘야지. 그냥 그렇습니다. 그거 똑똑하니까 내가 맞는 말인 줄 알고 자꾸 내뱉고 그러니까 욕 먹잖아요. 왜 더블 MC입니까? 그럴듯했어요. 그럴듯했어.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한편으로는 그게 민주주의이기도 하고요. 예, 예.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예. 정치가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소위 사회 구조적인 이슈들도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급속한 노령화, 그 다음에 노령 인구에 대한 부의 편중. 아마 예. 60대 이상 분들이 우리 전체 사회 부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겠죠. 경제 활력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독신 가구가 증가하는 거죠. 독신 가구 증가하면 이 사람들은 상속엔 관심이 없잖아요.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줄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네. 그리고 자녀가 봉양한다는 개념이 자꾸 희석되는 거. 사라지고. 그다음에 제가 실무에서 많이 접하는 건 이제 다중국적 다중 이제 세법에서는 거주지라고 하는데 예. 멀티내셔널 패밀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뭐 우리 딸은 영국에서 학교 나와서 영국에서 지금 잡을 잡았고 그런 사람들 요즘 아들은 많아요. 일본에서 예. 요리 배우고 셰프해. 예. 나는 여기 서울에 살아. 예. 뭐 이런 분들 이제 주변에 심심찮게 보이시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상속에 대한 환경을 막 바꾸는 거예요. 세금이 부과되고 하는 환경을. 그렇죠. 이게 또 유산세, 유산취득세 전환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냥 다 그래도 한국인이면 간단하죠. 한국인이면 재산도 한국에 간단한데. 다 있고 하면 간단하죠. 간단한데. 네. 근데 재산 소재지가 외국에 있고 예. 그 다음에 자녀가 외국에 살면 이제 복잡하죠. 아하.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프레임들이 막 변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좀 크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실무에서 느끼는 거는 예. 종래에는 상속세 이슈를 이제 수평적으로 같은 세대 안에서의 공평 이러한 관점에서 좀 많이들 봤는데 최근에는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해서 세대 간의 공평이라는 쪽으로 좀 프레임이 이렇게 크게 이동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 쉬운 얘기로 예. 옛날에는 내가 이제 회사에 입사하면 내 동료는 아버지한테 뭐 물려받아가지고 집이 한 채인데 나는 예, 없고 출발선이 다르니까 화난다 이런 게 많았는데 요새는 이제 동료들 간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는 학생 때부터 쭉 젊은 있었고. 친구들은 이제 적응이 돼 있고 예. 우리 이사님은 이 회사 들어와가지고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데 예. 나는 이 월급 받아가지고 강남 아파트 살 가능성이 제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 간의 공평이라는 문제가 세대 안에서의 공평이란 문제랑 좀 위치를 이렇게 점유율을 바꿔가고 있는 이게 이제 노령화되는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도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이 노령화를 빨리 앞서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10년, 20년 전부터 이제 상속 증여에 관해서는 세율, 명목 세율은 높지만 예. 생전에 빨리 많이 증여하시도록 제도적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부가 연세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가면 그동안 멈- 돈이 놀죠. 멈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젊은 분들한테 내려오면 그게 많지 않은 돈이지만 뭐 집도 사고 애도 키워야 그럼, 되고 그렇지. 교육비도 쓰고 뭐 그래서 경제에 돌아가는 소비도 예, 하고 예. 차도 사고 근데 돈이 많으신 분들은 다 있잖아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이제 많이 드시지도 않고 아 이게 마치 양도세를 막아놓으니 양도세를 매우 높게 해주니까 집 안 팔고 버티듯이 네 증여세나 상속세도 크면 내려가질 않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특히 생전에 좀 젊은 사람들은 또 일찍 받아야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 뭐 예, 금융으로 예. 봐도 빨리 받아야 이제 이게 자산이 투자 수익이 불어나니까 예. 조금 가능한 이른 시기에 이제 증여를 해주실 수 있도록 제도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노령화가 될수록.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인 거예요. 예. 상속 세제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환경의 변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세법이 너무 낡았다, 금액적으로 공제 기준이 낮다 이런 이제 물리적인 피지컬한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사회 구조적인 뭐 인구 구조적인 이런 문화적인 이런 영향들도 사실은 이제 손을 대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정부나 예. 이제 정치인들이 게으르지 않게 예. 이제 관심을 갖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 사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그러면 뭐 쉽게 프레이밍하면 부자 감세다 하면서 이제 이번 정부의 좀 감세 흐름의 일환이 아니냐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잠깐 또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원래 유산취득세 전환 자체도 지난 정부에 처음 이제 공식적으로 건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있었는데 예. 19년 2월에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근데 뭐 이제 지난 정부의 기조상 상속세를 바꿔서 이게 세금이 세수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를 추진하지는 못했고 이제 그 대선 후보 잠재 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표도 상속세는 한번 건드려 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여야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거라기보다는 저는 뭐 저도 이론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뭐 고민해볼 문제는 우리 맞는 것 사회가 같다. 진짜 고민을 한번 해야 될 때가 됐다. 네. 지금은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실무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예. 이 유산세라는 게 지난번에 이제 개념적인 설명은 들으셨잖아요. 예. 유산세가 잠깐 요것도 화면을 비춰주시면은 이제 유산세라는 거는 돌아가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유산에서 저렇게 세금을 딱 떼고 나머지를 분할해서 주는 돌아가신 개념이라고 분의 하면 재산을 다 합쳐서 그렇죠. 얼마면 세금은 그렇죠. 얼마 네. 이렇게 정하면 10% 때려서 유산세고 지금 방식이고 네, 그러니까 세금을 계산할 때 이미 돌아가신 분 걸 다 묶어가지고 계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자녀가 한 명이든 100명이든 상속세는 그렇죠. 같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어머니가 세금을 상속을 받든 안 받든 배우자 공제는 받는 거예요. 생존에 계시면. 예. 왜냐하면 이거 전체로 계산하니까. 예. 근데 이제 유산 취득세는 일단 재산을 분할해주고 예. 각자가 받으면 이제 세금을 낸다. 오른쪽처럼. 이런 개념인데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유산세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불만들이 나오는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예. 첫 번째로 제일 크게 불만이 나오는 게 이제 사전 증여된 재산을 상속 재산에 가산한다고 그날도 배우셨잖아요. 예. 상속인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5년, 상속인한테는 10년 걸 땡겨가지고 이제 가산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니까 상속
세금이 이제 축축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생전 증여를 안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렇죠. 내 상속세 분담액이 그러니까 비율대로 나눈다 해도 제가 받은 생전 증여 때문에 내 세율이 금액 높아져. 자체 절대 금액이 팍팍 올라가니까 예, 예. 파이가 커지니까 어. 이제 그런 걸 되게 열받아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연대납세임으로 묶여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데 연대 책임인 거지. 너희는 세금도 연대 책임이죠. 세금 너희는 상속 받는 연대인들이니까. 야 근데 연대 절대 책임에. 상속세 자체도 늘어나니까 이제 되게 불만들이 많으시고 이게 앞뒤가 맞냐? 왜 큰오빠한테 10년 전에 재산 먼저 빌딩 주셔서 주셨는데. 빌딩 먼저 줬는데 그게 100억이었고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남은 게 100억인데 우리는 그럼 돌아가시면서 남은 100억에 대해서만 상속세 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큰오빠한테 앞에 나온 준 100억까지 100억까지 합해서 200억에 대한 상속세를 어. 큰오빠 작은오빠 나 이렇게 셋이 나눠내야 된다. 진짜 화나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세율 구간에 딱 위아래로 걸려 있다고 생각해서 그럼 절대 세금이 팍 늘어나고 위에 세율이 올라가면서 예. 그러면은 비율대로 나눠도 화가 나죠. 왜냐면 절대 세금이 더 올라갔으니까. 늘어났으니까. 하여튼 큰오빠 때문에 내 세금도 더 늘어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요새 안 그래도 상속 분쟁이 많은데 세금 때문에 또 싸움이 되는. 만약 그게 내가 물려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게 됐다면 그럼 서로 깔끔하죠. 큰오빠가 1,000억을 받든 나랑 관계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내 이제 개인으로만 유산, 하면 내 생전 증여 재산만 가산해서 하면 계산을 되는 할 거니까. 거니까 큰오빠 내가 이제 억울할 안 보고 건 살면 없죠. 되는 거고. 오히려 세금은 그러면 안 관계없다. 싸우고 잘 보고 살겠죠.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싸움이 나는 거고 두 예. 번째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유산세 방식에서 제일 큰 공제가 배우자 공제거든요. 예. 5억에서 30억까지 미니멈 5억은 어떻게 해도 해주고 아이고 요건 화면 안 띄우셔도 되는데 네. 어떻게 해도 해주고 심지어 어머님이 뭐 재산을 안 받아가도 5억은 해주니까 그게 미니멈이거든요. 배우자가 5억을 해준다는 건 상속 재산에서 5억을 까준다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아예 재산에서 공제를 하는 세액에서 거니까. 빼주는 건 아니고. 아니고.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런 상속세 설계를 플래닝을 해드릴 때 예. 아주 보편적으로 쓰고 뭐 또 해보신 분들은 좀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 배우자 공제가 계산하는 방식이 미니멈 5억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법정 상속분하고 실제 받으신 금액 중에 이제 작은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상한을 정하는데 이게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늘어나니까 30억으로 또 상한을 정해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요걸 플래닝을 하냐면은 어머님한테 배우자 상속공제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요. 재산 중에 상당 부분 어머니한테 넘겨요. 여기까지는 넘겨요? 좋죠. 예. 배우자 상속공제 취지가 사니까. 예. 근데 그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근데 그 전에 그리고 나서 어머님한테 연대납세 의무에 의해서 세금을 다 내게 만들어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어머님은 그걸 받아서 여생을 사셔야 되는데 예. 상속세 전체를 어머님한테 내게 하는 거죠. 먼저 재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고 배우자한테 먼저 다 몰아주는 거예요. 좀 몰아주고 배우자 공제가 맥시멈 되는 선까지 한 5억까지. 다음에 어머님이 상속세를 연대납세 의무자 상속인들은 다 아들 연대납세 딸 의무- 상속세도 엄마가 내줘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상 증여 효과가 있지만 네. 거꾸로 법이 연대납세 의무로 니는 다 유산세 방식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예. 누가 내든 시비는 못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건 뭐 포지티브하게 많이 쓰이는 건데 예. 이제 슬라이드를 하나 볼까요? 조금 잠깐만요. 제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구나. 네, 그런 방식으로 해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 어디 이제 방송이 됐던 것에서 제가 그냥 이 계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샘플로만 한 건데 보세요. 네. 이제 자녀가 한 명 있는 분하고 예. 자녀가 두 분 있는 분하고 이제 배우자가 남았을 때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난번에 되게 인사이트풀하게 탁 찔러서 얘기하셨잖아요. 100억 있는데 자식 10명 있는 사람이랑 50억 있는데 자식 한 명 있는 사람이랑 누가 상속세 더 많이 내야 될 것 같냐? 우리 안 대표님이 당연히 후자죠라고 했는데 네. 보세요. 반대잖아요. 자식이
두 명 있어서 상속은 더 적게 받았는데 예. 상속세는 더 많아요. 그게 이게 이상해요. 근데 이제 저게 배우자 공제가 작동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배우자 공제. 계산식을 아니까 그런데 여기 예. 사이에 보시면 예. 왼쪽은 이제 말하자면 어머님이 많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공제액이 올라간 거예요. 10억 5천만 원으로. 근데 이제 오른쪽은 아들 둘하고 나누다 보니까 어머님이 받는 몫이 줄어들어서 배우자 공제가 줄어든 거죠. 근데 배우자 공제가 워낙 공제 중에 비중이 크다 보니까 예.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자식 많이 낳으면 상속세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다자녀가 상속세가 지금 일반적으로 많아지고 잠깐만, 저 표를 조금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네. 일괄 공제는 그냥 5억 원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해주고 네네. 배우자 공제를 여기다 또 추가로 5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네. 5억에서 그래서 30억 사이로. 네, 5억에서 30억 사이로. 아.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 그런데 그런데 이제 저거는 저 경우에는 10억을 받은 거군요. 이렇게 배우자 그렇죠. 왼쪽의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자녀가 하나니까 어머님 몫이 크고 예. 어머님 몫이 크니까 배우자 공제를 계산할 때 더 많이 반영이 된 아, 거죠. 공제를 많이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1.5, 자식은 1 예. 이렇게 되니까 네. 엄마와 자식 하나면 1.5 대 1. 그렇죠. 아빠 재산이 뭐든 간에 그 예. 비율로 나누는데 예. 자식이 둘이 되면 나라에 예국은 했지만 1.5 1.5 대 1 대 1로 나누니까 예. 아버지 자산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만 엄마한테 가고 더 이상은 못 가는 거고 그렇죠. 가능하면 이쪽으로 많이 엄마한테 드려야 여기서 이제 배우자 공제를 많이 크레딧을 받을 쓸 수 수 있는데 있는. 네.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엄마한테는 못 간다. 아, 그러니까 그러다 배우자 공제를 못 받으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낸다. 늘어나게 되는. 그렇죠. 채팅창에서 다자녀가 상속세가 더 많냐? 그럼 그러니까 다들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제 상속세를 이제 보통은 잘 모르고 지나가시니까 이런 예. 이슈에 관심이 없으셨었는데 네. 이제 점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대상자가 많고. 요 슬라이드도 한번 보시죠. 이것도 연결해서 말씀드릴 만한 건데 예. 이것도 다 옛날 신문 기사에서 발췌한 거예요. 뭐 상속 세제는 바뀐 적이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왼쪽은 상속이랑 증여를 비교한 거긴 한데 왼쪽 그림의 오른쪽 걸 한번 보시죠. 상속 개시 후 상속 시 세금. 그럼 이제 자녀에게 전액 상속하면 5,626만 원, 네. 배우자에게 전액 상속하면 388만 원. 예. 그러니까 배우자 상속 공제가 이 정도로 이제 상속세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죠. 배우자로 안 거치면 자녀한테만 네, 네. 주면 5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상속세로. 네. 야, 배우자를 전액하면 300만 원만 낸다. 와.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도 막 이제 이런 텍스 플래닝이 성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세금은 아니거든요. 예. 이게 심플하게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예. 배우자 공제가 전체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고 그걸로 상속세가 결정된 다음에 나눠지다 보니까 이 오른쪽 도표처럼 막 케이스로 사망 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는 경우 이렇게 막 나눠가지고 예. 표를 좀 이제 볼까요? 표를 다시 좀 보여주십시오. 예. 이것도 뭐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오른쪽도 보시면 이제 예. 이런 류의 막 테크니컬한 이제 기교들이 나오는 거죠. 뭐 이거는 합법적인 거긴 해요. 지금 우리 법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수학과 산수에 능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들이 막 계산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예. 저는 이제 이게 세제적으로 세금 제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좋진 않다. 그러니까 지금은 배우자 공제가 많은 식으로 돼 있으니까 네. 일단 배우자한테 최대한 많이 준 다음에 다시 나눠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군요. 그런데 그것도 아까 이프로님이 딱 지적하셨지만 그럼 아버님 어머님 연세 차이가 많이 안 나실 텐데 예. 그 다음 세금 낼 땐 배우자가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똑같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지점인 거예요. 제도를 예. 설계할 때. 세계 되게 많은 나라들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아예 상속세를 안 매기는 나라가 많습니다. 제가 이따가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들여보면 예. 배우자가 상속세를 내는 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세법이 없다 치면 맞아요. 상속세는 세대가 내려갈 때 내려가대. 그렇지. 젊은 세대한테 주는 거지.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 보세요. 이혼해서 재산 분할하면은 세금 내나요? 안 우리 내죠. 증여세, 양도세 아무것도 안 내죠. 예. 예. 그 재산 분할할 때 세금 안 내는 법리가 뭐예요? 대법원의 같이 이 재산은 같이 만들었다. 정확하게 아시네요. 내가 그러면 직장을 다녔더라도 모자를 했으니까 한 거 같이 만든 그럼 거 아니에요? 상속은 뭐가 달라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재산 일부인데 기여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예. 왜 어머니한테 넘어갈 때 상속세를 상속세를 내야 또 되나? 내느냐. 네. 어차피 상속의 문제라면 그 어머니가 아들 딸들한테 당연히 줄 줄 어차피 때 낼 하면 텐데. 되는데. 그렇죠. 어차피 낼 텐데. 그렇죠. 부부간에 사람도 한 넘기는 건 번은 죽으니까. 넘기면 되는 걸. 네. 그래서 그 진짜 그러네. 그 배우자 상속 공제라는 게 원래 그런 취지로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가 많은 거군요. 공제가 큰 예. 거죠. 그래도 아예 면제하고 있는 많은 다른 나라 이것도 제가 도표를 준비해 왔으니 잠깐 보여드리죠. 예. 이 도표도 잠깐 보시면은 배우자에 대한 세금 면제 한도에 면제 쭉 있죠. 아, 일본도 면제네요. 일본도 되게 그 명목세율이 높은 나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도 면제, 미국도 면제. 네,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매기는 게 합당치 않다라고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들이 꽤 많이 있는 거고 사실 저도 공감해요. 이게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서 판례도 없고 대법원이 풀어야 될 문제인데 예. 상속으로 인한 재산 분할과 예.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사이에 이 재산적인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될지가 아직 우리가 판례도 없고 이제 정면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서 고민을 해본 적도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는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있었죠. 처음부터 있었던 그 취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헌법에 부부 별산제라는 걸 취하고 있으니까 이게 예. 부부 별산제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고민할 게 많은 이슈예요. 헌법재판소에도 몇 번 올라갔고 부부는 서로 돈이 다르다. 네, 그게 주머니가 이제 다르다. 옛날에 들어갈 때는 여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들어간 건데 예. 부부 별산제라는 게 각자 독립된 재산권을 가진다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문화 현실하고 약간 상반된 거죠. 프랑스처럼 부부 관계가 되게 루스하고 늘 여자친구, 남자친구 같은 데도 부부는 묶어서 이렇게 하는데 예. 우리나라는 사실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부부가 되게 하나의 경제 공동체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예. 근데 헌법에 부부 별산제 돼 있고 법이 그렇게 쫓아오면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죠. 헌법에서부터 쭉 파생해가지고. 그럼 상속 전에 이혼을 하면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전에. 이게 좀 네, 마음 돌아가실 것 아픈 같으면. 얘기인데 네. 지금 상속 세제는 약간 그걸 권장하는 듯이 되어 있죠. 아. 이혼을 하면 이혼 재산 분할할 때는 상속세를 안 세금이 내니까. 전혀 없고 할아버지가 100억 갖고 돌아가시려고 할 때 할머니가 이혼해. 이혼합시다라고 하면 50억 한 다음에 쪼개고 그다음에- 할아버지는 50억만 자녀들에게 배분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무슨 황혼 이혼을 권장하는 야. 세제냐는 거죠. 진짜 그러네. 제가 실무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가슴 아팠던 뭐 도저히 납득이 안 됐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예. 이거는 이제 상속세 관련된 건 아니고 예.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된 거예요. 그것도 뭐 얼마 전에 공부하신 것 같던데. 이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를 해주니까 할아버지가 집이 8채 있는 분인데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혼을 했어요. 예. 할머니가 집 한 채 딱 받아가지고 재산 분할로 할아버지는 8채 중에 이제 한 채 주시고 7채 남고 예. 그래서 할머니가 이혼하고 그 같은 해 아마 1월에 이혼하고 9월에 파셨나? 네.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았어. 예. 근데 그 이듬해인가에 다시 재혼을 해요. 그리고 국세청이 조사를 해봤더니 내내 같이 살았어. 예. 그래서 국세청은 야 이거는 실질과세 원칙상 이혼한 걸로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뭐 3주택 중과 이제 예. 3주택 이상이면 다 중과니까요. 예. 세금을 때렸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할머니가 대법원까지 다툰 거죠. 예. 근데 그 대법원 결론이 결국은 협의 이혼도 이혼이다. 그것도 그 이전에 가족법에 판례가 있어요. 예. 결혼은 형식상 혼인 신고가 돼 있어도 혼인이 무효일 수 있는데 예. 진정한 의사가 아니어가지고 예. 근데 이혼은 어쨌든 성년의 두 부부가 결혼을 했다가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그게 이혼이지. 이제 형식적 의사설이라고 하는데 그게 예전 뭐 한 70년대부터 쭉 누적된 90년대까지 판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은 세법만 보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가치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가족법 가치를 더 우선한 거죠. 아니 왜냐하면요. 저는 그 대법원 판례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소 세금을 회피하려는 위장 이혼이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이혼에 따른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할머니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는데 입장에서는 요거는 집을 싸게 팔려고 내놓은 거라는 목적이 내심이 있더라도
할아버지가 이혼하고 나서 난 이제 다른 할머니를 만나도 되겠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합법적으로.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긴 하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대법원 할아버지가 그럴 용기가 있을까요? 근데 그 나이가 안 되셔봐서 모르는데 남은 집이 7채나 되시니까 용기를 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제가 이제 그 이듬해 뭐 세법학회 판례 평석을 하면서 예. 와 그러면 이 할머니는 7번을 또 이혼을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이혼했다. 농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세법이 이렇게 가족 관계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일본 사례도 말씀을 드릴 텐데 실제로 가족 관계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해서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 맞느냐 예.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상속세제를 바꾸는 것과 별개로 좀 요번에 다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유산세보단 유산취득세로 바꿨을 때 예.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상속세를 많이 공제해주는 효과는 확실하게 살겠죠. 이제 나누어 내니까 배우자 상속 공제가 이렇게 다른 자녀들의 상속분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미치게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원래 올해 7월에 이 상속세 개정안이 나오나 다들 기대를 했다가 미뤄졌잖아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전문가들 이제 군을 구성해가지고 교수님들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용역도 의뢰를 했고 다른 나라 사례도 조사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고민해야 될 이슈들이 너무 많고 왜요?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 배우자 공제는 그러면 뜯어냈을 때 예. 금액은 이게 적정한지 그러니까 아마 추경호 부총리께서 관훈 토론회 때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올해 될 것 같냐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예.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게 유산취득세. 네, 변경? 전환하는 게 국민적인 공감대도 있어야 되지만 실무적으로도 이제 세수는 비슷하게 맞추면서 예. 이런 개별적인 인적 공제를 조정해야 될 게 테크니컬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게 우리 개념적으로는 쉽지만 예. 이렇게 제도를 짜놓으면은 또 이런 전문가들이 붙어서 아까 산수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예상해서 어느 정도 합당하게 결론이 나오도록 제도를 짜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유산 취득세로 바꾸면 자식이 10명이면 상속재산을 10등분한 다음에 네. 개별적으로 상속세 내 부과하면 되는 건데 예. 그러면 당연히 세수는 줄어들겠죠. 컨셉으로 보면.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뭐 이제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뭐 세율이나 이런 것도 조정할 수 있고 이따가 제가 아. 시뮬레이션을 좀 흥미로운 세율을 또 시뮬레이션을 바꾼다? 보여드릴 텐데 네. 예. 이게 오히려 이제 아까 보신 그쪽으로 가죠. 시간도 한 많지 자녀? 않을 텐데. 예. 한 자녀 이런 분들은 상속세가 늘어나요. 시뮬레이션 한번 보실까요? 얘기 예. 나온 길에 우리 예. 뭐 어차피 언더스탠딩은 그럼요. 정해진 그냥 순서에 따라 언제부터 뭐. 하는 것이 아니니까 네. 한번 순서대로 했습니다. 슬라이드 보시죠. 예. 와. 되게 자, 흥미롭다 이거. 요게 그렇죠. 재밌습니다. 사실 정리해서 보면은 요게 이제 배우자가 살아 있고 자녀가 하나인 분인 예. 경우에요. 음. 그러면 자녀 한 물론 이게 일자녀? 이제 여러 예. 가지 가정이 들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상속분대로 하고 인적 공제는 어떻게 하고 이런 전제하에서 다 똑같이 한 건데 자녀 요게 자녀 하나의 배우자 있는 예. 경우 예. 그러면은 유산취득세로 바꿨을 때 50억 원까지는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요. 아. 네. 이게 왜 그렇겠어요? 잘 생각해 보면은 늘어난다고요? 배우자 공제 이펙트를 자녀가 못 받는 거죠. 배우자 공제가 개별화돼 버리니까 예. 어머님은 뭐 적게 내거나 안 내시더라도 이제 자식은 종전보다 그 공제받던 금액이 날아가니까 아, 배우자 공제로 인해서 아버지 재산의 총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예전에는 상속받는 전체에 다 그렇습니다. 갔었는데 네. 그거를 어머니가 톡 가져가시고 말고 음. 니들은 배우자가 아니니까 배우자 공제는 없어 가가 되다 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충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이. 그 다음 슬라이드를 또 한번 볼까요? 이거 비교해서 보면 재밌습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요게 표 그렇구나. 네. 생각을 못했네. 요 표 8이 예. 이제 자녀가 2명인 경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10억 원대는 조금 늘어나지만 배우자 공제 혜택이 덜 분산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자녀가 늘어날수록
어차피 과세 배우자 표준을 공제, 네. 그러니까 효과가 없었으니 이게 이제 그 안에 갇히는 거죠. 그러면은 자녀가 늘어날수록 과세 표준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기면서 이건 싸지고 이건 싸지는 거죠. 금액이 맞아요. 낮아지고. 그 더 재밌는 건 이제 배우자가 아예 없는 경우로 예. 가보면은 이건 많이 줄어드는가. 그렇죠. 배우자 공제가 사라지면서 예. 자녀가 2명 있으면 더 많이 줄어들고 근데 더 웃긴 거는 혼자 이제 부모님 없이 혼자 하면 다 늘어나요. 부모님 없이 혼자라는 경우가 자녀 혼자 있는 경우. 그러니까 배우자 없이. 예. 아버지 하나 그러니까 효녀 심청과 신봉사인데 신봉사 재산을 그냥 그대로 받은 경우에 그대로 받으면 받으면 배우자 공제라는 걸 하나도 못 하나도 못 써먹으니까 받죠. 예. 유산 취득세로 갔을 때 줄어들지 않는 똑같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 그러니까 재산이 다 물려받은. 제가 이제 이거는 우리 심충진 교수님이랑 교수님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신 건데 예. 저는 이 표를 보면서 이제 굉장히 흥미롭다 느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는 이펙트가 되게 우리 그거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공제 금액 세팅하고 세율도 사실은 논란거리거든요. 예. 뭐 시간이 많으면 두 분한테 이제 세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겠냐. 그거 가지고도 뭐 1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여러 관점에서 이 적정 세율을 따져볼 수 있어요. 다른 나라 세율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상속세가 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냐? 예. 상속세는 뭐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소득세, 법인세는 소득에 대해서 실현된 하는 소득에 건데. 과세하는 예. 거고, 부가세는 발생시킨 부가세에 과세하기 위해서 예. 이제 공급한 재화와 용역에 부과하고 매입한 거에서는 빼서 부가세만 딱 포착하는 거잖아요. 예. 부가가치만. 예. 그럼 상속세는 뭐냐?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두 분은. 상속세 일궈낸 재산을 상속하는. 그 평생 세금을 내면서 살았는데 예. 내가 세금을 계속 죽고 내면 그 재산에 또 세금 내야 걔는 게 되냐? 과연 합당한 거냐. 네, 이게 이제 오히려 유산세 방식으로 보면 과세 근거가 좀 그래서 우리 뭐 댓글에 보면은 그런 게 많아요. 평생 세금 내고 모았는데 죽고 나서도 세금을 내야 되냐 너무하다. 근데 이제 요 상속세가 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냐랑 개념에서 이제 여러 상속세제가 파생하는데 예. 4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것도 제가 상속세는 그것도 네 가지, 네 가지. 왜안 내면 안 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가지 그렇죠. 답이 있습니다. 시간 많니? 4가지나 또 설명해 줄까? 제가 슬라이드 잠깐 4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와. 일단 첫 번째로 돌아가신 분의 돌아가시는 분의 생전 미납 소득 일체를 한번 털어서 과세하는 거다. 소득세를 제대로 내셨을 리 잘 없다. 안 됐다. 이게 이제 세금을 잘 안 낼 수 상속세 있다. 출발점이에요. 아예 우리 이제 상속세 입법할 때 자료에 보면은 예. 평생 안 낸 세금이 누락된 세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지. 돌아가실 때 포착해서 한번 한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은 상속세라는 거는 소득세 보완과세고 증여세는 다시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생전에 줄 수 있으니까 상속세 보완과세다라는 어떤 큰 법리랑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 상속증여세 법에 보면 이 취지가 살아 있는데 똑같은 거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 빼줘야 요건에 하다가. 해당해도 물러나게 돼 있어요. 예. 소득세 과세가 되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상속하는 사람이 들고 있는 자산의 내재에 있는 미실현 자본이득을 한번 터는 거다. 이거는 법인의 청산소득 과세랑 개념이 같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뭐 10억에 샀어. 예. 근데 내가 죽을 때는 이게 지금 20억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만큼이 이제 자산이 차익이 생겼죠. 차익이 잠겨 있잖아요. 예. 요걸 돌아가시는 걸 계기로 한번 일종의 털어서 일종의 양도세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이제 말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법정 물권 변동 강제로 돌아가시면 물권이 바뀌니까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개념이다. 세 번째는 상속하는 사람의 전체 재산이다.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예. 왜 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네요. 이런 면이 그러네요. 있는 거고요. 굳이 왜?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관점의 생각이 돌아가시는 분의 세금이 아니고 받는 상속 사람이 받는 사람이 공짜로 생기는 이익이니까 그것도 공짜 말은 이익인 말은 과세를 되네요. 그 말 되죠. 어.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과세인데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말이 되고 안 되고 근데 저 생각의 출발점에 따라서 제도 설계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걷는 세금이냐에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 세제가 짜여져서 예를 들면은 야, 그러네. 아까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 중에 예, 대표적으로 호주나 캐나다 같은 나라가 있는데 예, 호주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이제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캐나다는 돌아가실 때 양도세를 그냥 내요. 사실은 양도랑 비슷하잖아요. 소유권이 바뀌고. 양도세라고 생각하고 그냥 양도세만 걷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 체제 안에 그냥 편입돼 들어가는 거예요. 예. 세율도 그 안에서 정하고. 그러니까 상속세 세율을 정할 때 양도세 세율을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대략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양도세가 기본 세율이 한 20% 정도 되고 우리 뭐 예. 부동산은 어마어마하게 올려놨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이제 실효 세율이 한 16에서 18%? 예. 이 정도 되니까 20% 얼음 정도가 하나의 기준선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에 상속받는 사람의 공짜이익으로 본다. 예. 그럼 소득세 개념이네요. 이건 소득세 개념이죠. 예. 근데 이게 유산취득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를 하겠다는 거니까 예. 이것도 말하자면 받을 때 세금을 내고 그게 취득 원가가 돼서 나중에 내가 그 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양도세를 낸다. 계산에 예. 취득 들어간다. 원가로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요. 근데 지금 유산세는 이제 이 연결고리에서 이탈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부자 감세가 아니고 시대도 뒤떨어졌고 논리적으로도 좀 앞뒤가 안 맞다. 지금 그럼 유산세는 그냥 자산 전체에 매기는 거다. 그렇게 라는 컨셉인 관념이 거예요? 되죠. 세금을 납세 의무자는 돌아가신 분이 낼 수 없으니까 예. 상속인들이 내지만 아까 연대 납세 의무로 다 묶여 있고 그렇죠. 네. 어. 재산에서 먼저 계산해서 빼니까 사실상 돌아가시는 분이 내는 느낌인 컨셉이죠. 거죠.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유산세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세 체계하고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네요. 모든 공제하고도 다 미스매치인 거예요. 지금 예. 공제는 전부 받는 사람 중심으로 공제가 돼 있는데. 돼 있는데 어. 계산은 다 주시는 분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이 안에서도 미스매치가 있고 민법하고도 체제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와. 유산세 방식을 바꾸자라고 하는 거는 예. 법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극히 타당하고 예. 실제로 상속세가 남아 있는 나라 중에도 13개 나라 대부분의 나라는 유산 취득세 취득세. 방식이고요. 유산세 방식 없습니까? 4개 나라가 있어요. 예. 뭐 미국, 영국, 대만, 우리나라 이렇게 그것도 있는데 미국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게 아이러니한 게 미국, 영국, 대만은 예. 민법 체제 자체가 돌아가신 분을 중심으로 상속 정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민법하고도 거꾸로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독일 대륙법계 민법을 가져와서 프랑스, 독일계 예. 가져와서 돌아가시면 망자는 소유권을 가질 수 없으니까 강제로 그냥 임시로 공유를 시켜놔요. 예. 그리고 분할이 되면 분할의 효과를 소급시켜놔요. 돌아가신 대로. 예. 그러니까 소유권이 끊어지지 않게 그냥 넘어가게 돼 있죠. 근데 영미는 이스테이시라고 우리 뭐 그 상속세를 이스테이트 텍스라고 부르잖아요. 예. 영미에서는 그 돌아가신 분 재산을 잠정적으로 재단인 상태로 묶어놓고 예. 배분을 먼저 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유산세를 띄어가는 건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데 우리나라는 민법 법제는 이미 유산취득세 취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에서 가져오고 취득한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고. 네, 민법 법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상속세는 세금만- 유산세로 돼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법 이론적으로도 한번 손을 대서 정비를 할 필요는 있는 건데 이제 정비를 하는 길에 아까 이제 4가지 접근 방법 중에 2개가 옵션으로 남죠. 미실현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방법이 있고 예. 유산 취득세나 무상의 소득세로 과세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지금의 민법을 전부 다 바꿀 수는 없으니 민법은 사실 바꾸기 어렵죠. 다 손댈 수는 없으니 바꾸려면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자본이득 과세라는 대안이 또 있긴 하고 예. 지금 뭐 이제 환경협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정경련이나 예. 국회의원분들 중에도 바꾸는 길에 그냥 자본이득세로 가자. 자본이득세. 왜냐하면은 아까 상속세를 폐지한 선진국들이 예. 뭐 호주, 캐나다,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이제 다 자본이득세로 바꾼 거. 받은 사람의 갑자기 생긴 이득이니 이제 자본이득이라는 아니죠. 게- 그거는 유산취득세에 가까운 예. 거예요. 내 받는 사람의 소득으로 관념하는 거 유산취득세 관점이고 자본이득세는 말하자면 돌아가시는 분이
한번 양도하는 걸로 처리하는 거죠. 돌아가실 때 다 양도한테 파는 걸로 양도세 치고 개념으로. 양도세 내고 그냥 양도세 내신 자산이면 자녀 주자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프로치 방법이 이제 나라마다 다른 게 캐나다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바로 듀하고요. 예. 내야 되고 배우자만 이혼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아예 이혼시켜줘요. 상속세가 발생하지만 예.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발생하지만 네가 자산을 처분해서 현금이 들어오면 그때 해준다. 아버지 취득한 취득 원가를 쭉 끌고 가가지고 늘어난 거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라.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는 상속세가 변형돼서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네. 캐리를 하니까. 예.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실현이 안 돼서 돈이 없으니 그때 상속세를 걷진 않겠다. 완전 양도세로 완전히 바꾼 거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세가 폐지됐다 보기도 하고 아. 관념적으로 경제적으로 남아 있다 볼 수도 내가 있고. 받을 때 양도했다고 생각하고 세금 내도 되고 네네. 내가 안 내고 그렇죠. 쭉 있으면 아빠가 처음에 샀을 때 그 총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면 되고. 그렇죠.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그거 합리적이네요. 그러니까 심플하네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제도를 바꾸는 길에 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실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럼 아빠가 2주택을 물려주면 양도세가 많으니까 많고 그 2주택을 한 주택으로 합쳐놓고 돌아가시면 괜찮고 애초부터 좋은 집 큰 집 한 채가 좋다는 뜻이네요. 아 근데 그거는 양도세를 어차피 내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1가구 1주택은 우리나라 양도세가 많이 높으니 깎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예. 중간에 한번 정산을 해서 취득 원가를 이제 끊어 주실 수 있죠. 양도세가 누적되는 게 낫냐, 중간에 끊는 게 낫냐를 판단하셔가지고 예. 두 개를 뭉친다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산취득 그러니까 그 자본이득세 양도세 차량으로 바꾸면 예. 10억짜리 집 두 채를 그 남기고 돌아가신 분과 20억짜리 집 한 채를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지금은 상속세도 갖고 다 갔지만 앞으로 그걸 그냥 돌아가셨을 때 파는 걸로 생각합시다라고 하면 10억짜리 두 채는 세금이 엄청 비싸고 20억짜리 한 채는 안 비싸니 10억짜리 두 채 물려주고 가시는 분은 난리가 나고 20억짜리 한 채는 괜찮고 이게 뭐냐는 거죠. 두 자녀한테 하나씩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나씩 주면 되잖아. 바꾸려면 부동산 양도세 체계도 다 바꿔야 돼요. 다른 그 나라처럼. 지금 거기까지 주장하시는 학자분들도 계십니다. 소장학자 중에는 예. 소장학자들도 이제 양극단으로 이렇게 좀 나뉘는데 예. 어떤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이득세로 가고 예. 자본이득세 과세 체계를 정비를 해야 된다. 사실 우리나라 자본이득세 과세 체제가 예. 엄청 경제 수준에 비해서는 뒤떨어져 있어요. 지금 상장 주식도 과세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유예가 돼 있긴 하지만 그리고 뭐 코인도 생겼는데 코인 과세도 기타 소득으로 예, 애매하게 예, 지금 예. 빠져 있고 과세 안 되는 자산도 많아요. 뭐 채권 양도 차익이니. 근데 이제 그게 더 이익이 되느냐? 우리 이제 국민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니면은 다 묶어서 하면서 손해를 산입해서 손익 통산을 하게 해주냐? 예. 지금은 이걸 칸막이로 쳐놨기 때문에 과세 안 되는 애들이 생긴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다 묶어서 과세를 하는데 내가 주식에선 이익 보고 펀드에선 손해 봤어. 예. 퉁쳐줘야지. 퉁쳐줘야죠. 세금 이거를 통장해야죠. 지금까지는 퉁을 안 안 쳐주고 쳐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자산 과세를 개편한다는 거는 요걸 이제 다 매기는 대신에 퉁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예. 근데 이제 여기까지 다 가자. 상속세도 어. 어차피 모든 재산에 대해서 한번 매기는 거니까 예. 이게 이제 가자. 급진적인 소장학자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일군의 젊은 학자분들은 막 이런 논란이 있는데 와. 야 뭐 어떻게 바꾸나 결국은 그냥 지금 제도에서 공제 올리고 미국처럼 뭐 평생 통합 공제하고 해서 세수나 세 부담만 적정하게 맞추면 제도나 관념을 뭐 어떻게 하든 크게 상관 있냐. 이게 개정도 쉽지 않은데 요란하게 하지 말고 공제나 이런 것만 좀 손봐서 현실적으로 공제만 좀 높이자. 현실에 맞게 바꾸자. 그렇게 네.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분들도 있고. 계시죠. 근데 컨셉 자체는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컨셉이 있으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참에 컨셉은 맞춰야 되는 거 아닐까요? 컨셉을 맞춰야 이제
그 이프로님이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세법은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 무감담한도 못하려고. 이런 얘기는 안 하게 되죠. 그래도 이렇게 짜여진 거야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근데 왜 세법은 그런 식으로 됐을까요? 나 도대체 근데 그게 이제 부자들이 내는 거니까 우리가 신경을 안 썼다니까요. 이제 그런 면도 그냥 만들어서 있고 그냥 만들고 제일 합당한 이유는 예. 두 분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지난번에도 그러셨는데 예. 사실 유산 취득세로 바뀌면 행정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 들 거예요. 행정 비용이요? 네, 그게 이 세금 각자 나눠서 예. 내고 하는데 뭐가 행정 비용이 드냐. 예. 그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정부가 되게 고민하는 요소. 일본 같은 경우에 예. 유산 취득세로 바꾼 지 오래됐는데 음. 양자를 들여서 상속세를 줄이는 일이 횡행했어요. 예. 제가 아까 가족 관계도 바뀐다 그랬잖아요. 엠빵 하면 나눠다가 나눴다가 낮아지니까. 나중에 뒤로 또 받는 거죠. 예. 수고비 주고 마치 주식 명의 취득세 하면 또 신탁하듯이. 그런 식으로 바뀔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누수가 생길 우려가 상당하고 예. 국가가 돌아가신 분의 총재산을 모르는 상황에서 예. 쪼각내서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원래 총재산이 어땠는지를 파악해야 알기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총재산 어차피 모르면 네. 지금도 세금 못 걷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긴 하죠.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이거는 어떤 대비책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건 사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역외에 소재하는 재산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뭐 비유로 예. 아들이 호주에 가서 호주에서 자리 잡고 살아요. 예. 근데 제가 뭐 생전에 돈 열심히 벌 때 음. 호주에 뭐 좋은 집을 하나 사놨어요. 예. 근데 호주 아들이 살고 있으니까 호주 집 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뭐 법을 다 지켜가지고 한국에 신고가 돼 있으면 어쨌든 디텍트가 되겠지만 예. 이제 각자 받은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고 할 때 음. 외국에 사는 아들이 잘 알았건 몰랐건 예. 호주 거는 호주에 세금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예. 이제 한국에서 받은 것만 쭉 적어내요. 예. 우리나라 국세청 이거 찾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래서 행정 비용 얘기를 이제 막 하는 거죠. 누수가 생길 수 있다. 예. 그래서 요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에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유산세는 요 행정 시스템에 맞게 부가가세 방식으로 돼 있어요. 신고를 하지만 예. 신고는 국가가 참고하는 자료고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자료로 부과하는 그렇죠. 국세청이 한 번 더 보통 어느 금액 넘으면 거의 세무조사가 나와요. 예. 약식으로라도 예. 그냥 신고대로 접수하는 건 시인 통지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금액이 작은 경우고 그렇다 보니 상속세 세무조사. 이제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신고납세로 바꿔야 되냐 예. 아니면은 부가과세 방식으로 그대로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신고할 때 총재산을 신고시킬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극단적으로 일본은 어떻게 갔는지 아세요? 예. 모릅니다. 실제 받은 상속분대로 유산취득세인데 예. 실제 받은 상속분대로 내는 게 아니고 예. 법정 상속분대로 내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니네 얼마 가져간지 난 모르겠고, 모르겠고. 나라 입장에서 그거 일일이 신경 쓸 수 없고 총 7명이 나눠가졌네? 그럼 우리가 부과할 테니까 N분의 일로? 너희들끼리 아주 감사네. 세금은 그냥 법정 상속분대로 걷겠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가 큰지 좀 감이 오시죠. 일본같이 치밀한 나라도 물론 일본은 데이터베이스는 잘 안 돼 있지만 예. 골치 아프니까 그냥 세금은 법정 상속분대로 내. 그러니까 약간 유산세제와 유산취득세제의 중간쯤에 간 거죠. 예. 약간 그런 느낌이죠. 세금 자체 과표는 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다 바꿔서 각각 내지만 예. 매기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아까 그런 내 받은 거에서 낸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법정 상속분. 일본은 원래부터 유산 취득세였습니까? 아니고 원래 아니고 유산세였다 유산 취득세로 바꾼 거잖아요. 굉장히 오래 전에 바꿨어요. 유산 취득세로는 제 기억으로는 1960년대에 바꿨을 겁니다. 유산 취득세로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양자부터 시작해서 온갖 거기도 뭐 히스토리를 겪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있는 말씀 들으니까 어떤 제도든지 간에 피해가는 방법들은 있잖아요. 그거는 항상 어떤 있죠. 제도든지 피해가는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논리가 일맥상통하게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세제는 그래야 세제에 대한 거부감이 적죠. 맞습니다. 왜 이럴 땐 이러고 왜 이럴 땐 이럽니까 맞습니다.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극단적인 샘플들을 보여드린 거죠. 왜
받는 몫은 작은데 상속세는 늘어나냐 이런 예. 거는 일반인들은 진짜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예. 또 정비는 필요한데 예. 어떤 방법이 좋으냐에 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고 예. 시간이 다 됐으니 제가 마지막에 재밌는 얘기 한두 가지만 드리고 슬라이드 예. 잠깐 보시죠. 네. 정의당의 정혜영 의원님이 예. 최근에 이제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 누가 제일 이익을 보냐 이런 걸 조사를 하셨는데 예. 일단 여기서도 자녀가 늘어나면 이제 세수 감이 있다는 거는 효과가 네. 나왔고 예. 이 제일 효과를 많이 보는 자산 규모는 한 45억에서 70억 사이. 네. 그러니까 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숫자가 주는 시사점은 저 위에 상속세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거의 아무 의미 없다는 네, 거죠. 그 별 얘기 분들의 없고. 문제는 제가 오늘 일부러 얘기 안 한 건데 거기는 대주주 할증 평가라든가 예, 그거 있죠. 그런 게 가업 문제지. 승계 이런 걸로 풀어야 되는 문제고 예. 이 제도가 바뀌는 건 거의 영향을 안 받아요. 뭐 공제 이런 게 그 전체 재산에 비하면 너무 미미하니까, 미미하니까. 예. 어차피 본인 받는 게 뭐 예를 들면 수천억 3조 이렇게 받았는데 그렇죠. 100억을 공제를 해주네, 50억을 공제해주네. 그게 무슨 그거 소용이냐? 그래서 5억 약간 받았네 공제 뭐 이런 거. 이 그룹에 타겟팅된 정치적 문제는 아니다. 아. 근데 이제 이게 많이 변화가 있는 거는 아까 고 그룹 예. 100억 언더에서 한 4, 50억, 60억 요 부분이 좀 세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그 자녀들 부분이. 숫자에 따라 크게 현저하게 차이가 그러니까 난다. 돈이 조금 많이 있으신 분들, 네. 고기가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군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몇 조씩 되면 그거는 일감 몰아주기로 하면 되거든요. 아들한테 에버랜드 만들어주고 에버랜드 일감 보내주면 그냥 그걸로 상속세 내면 되니까 상속세율이 100%라도 100%면 안 되지. 80%라도 관계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500억 정도 되면 뭐 그거 뭐죠? 그 가업 공제인가? 네. 그걸로 풀면 되니까 되는데 예. 문제는 몇백억에서 요 사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풀어줘야 돼. 그렇죠. 이게 이제 일감을 상속세 몰아줄 수가 없어요. 여기. 세수가 많이 거치고 아까 예. 처음 본 것처럼 저변이 늘어난 게 이제 고 그룹에서 쭉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2, 30억, 그룹에서. 40억, 50억 여기서 많이 늘어난 건데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그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드러나 있긴 합니다. 변호사님, 네, 조금 좀 동떨어진 질문입니다만 네. 변호사님은 그러면 그 외모와 지능도 네. 대부분 상속되죠? 네. 그렇죠. 유전이니까요? 유전이 어? 거니까요. 외모와 지능도 외모와 상속되죠. 지능은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거 받으면 그럼 약 먹고 살죠. 100억 정도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왜 세금 안 냅니까? 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거들면 거둘 수 있어요. 우리는 외모의 등급을 객관적으로 거의 매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외모와 그 지성을 그 두뇌를 물려받았더라도 그게 꼭 자산화 만드는데 실패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물려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현실화되는 그거는 건 그런 물려받고도 말아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 있다가 그럼 상속세 매기지 말아요? 그렇긴 그러네. 근데 되게 저는 이 프로님 말씀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언젠간 그런 세상이 올지도 올 거다. 모르겠다. 뭐 예를 들면은 측정 가능하면 돈도 뭐 CBDC로 다 찍어서 뭐 투명하게 뭐 AI가 다 보고 있고 얼굴 뭐 안면 인식하고 뭐 얘는 얼굴 밸류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세금도 똑같잖아요. 결국은 사회에 대해서 공여하는 거잖아요. 예. 내가 이제 돈을 벌면 돈으로 공여하고 근데 그런 분들 나름대로 이제 사회에 공여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걸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여를 하는 면이 또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우리 뭐 세금 많이 낼 것 아니 같은데. 나 되게 불안해. 그렇게 봤을 때는 나는 세금 정말 엄청 저 내셔야 외모 될 얘기 것 나올 때마다 그 얘기할 줄 알았어. 너무한 거 아닌가? 진짜 제가 걱정됩니다. 전 이모스. 그래서 야.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게 아닌가. 다행히. 마지막으로 예. 서베이 두세 개만 소개를 네, 해드리고 네, 마무리를 예. 지을게요. 이것도 재밌어가지고 이제 2020년에 모 교수님이 예. 사비 3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국민 의식 조사를 해봤대요. 물론 예. 사비를 들이신 거니까 많은 사람들 조사 못 하신 것 같고 예. 한 뭐 500명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부자들 세금 부담이 낮기 때문에 부자들에 대한 상속세를 더 올려야 된다는 명제에
65% 정도가 네. 그렇다라고 답을 했대요. 부자들 상속세 더 내라. 예. 근데 아니다라고 답하신 분이 한 15% 정도였다. 예.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분은 서베이 하신 분 의도랑 반대로 나와서 이제 한탄을 하셨고요. 예. 근데 또 최근 연구 결과 2022년 12월이니까 굉장히 최근 연구 결과인데 무작위 표본 조사로 서면 면접법으로 설문한 게 있는데 56.4%가 상속세 폐지가 맞다고 답을 했고 오. 폐지하기 어렵다면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포함하면 96.2%가 나왔대요. 아, 생각이 많이 달라진 거네요. 근데 저는 2년 사이에 이게 생각이 달라진 게 아니고 예. 표본이 어떻게 설정됐나 궁금한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과 좀 중립적인 서베이가 하나 있는데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월드 밸류 서베이라는 걸 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가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예. 그 중에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도 이제 그게 중요한 사람의 예. 가치관이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일로 갈수록 소득이 평등하다는 건 능력에 따라서 예. 능력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야 된다가 10. 능력이 좀 다르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얼굴이 잘생겼고 뭐 했건 소득은 좀 비슷하게 가야 된다. 예. 사람들이 사는 거는 그게 1이라고 하면 일이라면 한국은 이게 거의 한 7일 정도 나오는 나라예요. 열심히 하고 자기 능력 좋아서 돈 많이 버는 거 와이나 불평등. 근데 이거를 이제 상속세 명목세율하고 이렇게 나래비를 세워보면 예.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소득에 관해서는 소득에 관해서는 매우 시장 경제에 충실한 컨셉을 그런데 가는 국민들이 네, 상속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인터프리테이션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재미있는 논의도 상속은 있습니다. 매우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라는 생각이 강한가 보네. 그래. 그렇죠. 상속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속에 대해서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뭐 하는 거에 그건 대해서는 오케이. 그런데 누구로부터 그렇게 도움을 부모 잘만 받는 만나서 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대선 주자 아들의 병역 면탈 의혹에 대해서 그렇게 되게 예민했던 것이 예. 아니 내가 군대 가는 건 괜찮아. 네가 안 간 거 네가 무슨 문제 있으면 괜찮아. 근데 그런데 아빠가 힘줘서 안 갔다. 그건 안 이건 안 못한다. 돼. 이건 안 돼. 차라리 네가 로또가 돼서 군대 안 갔다? 그건 괜찮아. 그런 정서가 있네요. 그건 진짜. 괜찮아. 되게 그 로또 얘기하셔서 말인데 예. 상속세율을 결정하는 여러 로직 중에 예. 복권이랑 비슷하게 하는 게 맞다라는 우리는 30%인데요. 논리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복권과 상속세가 아시네요. 매우 20% 차이가 있는데. 30%하고 이번 정부 들어서 200만 원으로 올려줬죠. 그 비과세 금액을. 예. 근데 그런 얘기 하면 네. 로또 세금을 올려서 해결합니다 우리나라를. 그래 잘했어. 그래? 로또 세율 야, 70% 맞춰줄게, 할게. 맞춰줄게. 아니, 뭐 그런 거 한번 했잖아. 뭘 그걸 가지고 그래. 근데 하여튼 그런 재밌는 일종의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니면 네, 이제 이거는 아까 그 네 가지 견해 중에 그래, 맞아. 공짜 소득에 과세한다 할 때 예. 뭐랑 비슷하면 맞겠냐? 복권에 대한 세금이랑 좀 비슷하게 맞추면 맞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상속세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로소득이라는 컨셉도 맞는데 그래서 세율이 높을 수는 있는데 진짜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일관성이 없다는 건 아주 치명적인 단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국민 감정이 맞아요. 그 상속세에 대해서 그 엄격하게 하라는 건 엄격하게 하더라도 야, 컨셉이 맞아야지. 그건 이제 물려받는 자녀들의 불공평한 출발에 대한 과세를 좀 해서 예. 출발점을 똑같이 하자라는 그건 할수 있다니까. 그게 컨셉이라면 그러니까 받는 금액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렇지. 100억 물려주신 아버지가 자식이 100명이면 1억에 대해서 매겨야지. 왜 자식이 한 명이고 100억 그렇지. 물려준 아저씨하고 똑같이 과세해야 되는 거니까 그 컨셉은 맞고.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예전에는 소득세 안 내고 살았죠.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이 많은 재산 어디서 다 모았어? 그동안 소득세 안 내신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 가져가요. 괜찮죠? 그런데 지금은 소득세를 어떻게 탄로합니까? 사실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예. 그건 세율을 좀 낮추든가 그러면 소득세는 탄로 안 하니까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실 때 남기는 부동산은 그거는 그냥 그럼 양도세로 처리해서 하고 상속재산에서 그 부동산은 빼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굉장히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또 학자분들 중에는 상속세율은 절대 소득세율을 넘어서선 안 된다. 소득세율이 상한이다라고 그렇게 이론적으로 주장하시는 얘기하시는 분도 분도 있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야, 상속세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논의와
논란과 근데 100명의 자식 있군요. 채팅창에서도 100명의 자식을 뒀다면 어. 그건 좀 문제니까 그건 좀 조사를 좀 해봐서 네, 저건 야 그것도 많이 된다. 말도 세무조사가 필요하다. 이거 과하다. 그러네. 인정합니다. 예, 그건 뭐 네. 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모와 지능에 대한 과세 심각하게 계속 해야 된다. 황금 얘기 계속 난 황급이냐고. 나도 황급 받아줘야 된다. 예. 하여튼 다들 재밌네요.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어요. 뭐 올해 상반기에도 야. 여야 의원들이 다 어. 각기 세미나를 그럼요. 열었으니까요. 이제 상속세도 네. 너무 상속세 문제 예민하다고 해서 안 건드릴 게 아니고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 문제. 네, 재밌게 와 들었습니다. 야 상속세 그거 문제가 봐요. 이렇게 재밌을 수 있다니. 이제 슬슬 깜짝 상속을 생각하시게 되는 나이가 되고 있죠. 재밌죠 이제? 예, 상속이 뭔가. 네. 예,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대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진짜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바로 저희는 마무리하고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